안녕하세요. 북토크쇼 우리의 생각이 서울의 미래를 바꾼다 독일 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2017년이죠. 한국에 교환학생을 왔다가 한국이 너무 좋아서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까지 마친 독일인이시죠. 사라 리거 씨 자리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사라 리거입니다. 사라 씨가 이 독일 티빙겐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엄청났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또 전공까지 할 생각을 하셨는지. 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K-팝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생겨서 한국에 오고 싶었고 언어까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대학교에서 그냥 전공으로 배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빅뱅 좋아했지만 지금 80년대, 90년대 음악 좋아해요. 8, 90년대 음악 하면 저도 왠지 아는 노래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어떤 가수? 특히 생각나는 건 뭐 소방차 아니면 이문세 그 정도 좋아해요. 소방차. 저보다 좀 위에 세대인데 정겹게 느껴집니다. 독일은요, 한국인들한테는 제조업 강국 이런 이미지가 일단 강하고요. 공동체 정신이 강하고 합리적이면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나라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독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독일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국과 좀 비슷한 점? 다른 점? 이런 거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회를 보면 독일은 사실 이민자가 많아서 되게 이질성 있는 나라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라서 공동체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중시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토론들이 건전하고 결론이 나고 또 합의에 쉽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공동체 정신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위에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뛰어와서 경찰서 가서 자기가 증인을 서주겠다고 하는 게 독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그게 독일의 참 인상적인 점이었었고요. 세 번째는 지속 가능성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아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영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하는 것은 죄악시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점은 한국 국민들이 좀 더 사회적 갈등에 대해 좀 더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감정적으로 논의하고 그래서 갈등이 더 심각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라 리거 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안철수 대표님이 쓰신 책 안철수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독일 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일인의 합리적인 면모는 정말 놀라울 정도다. 질서를 잘 지키고 정확한 사실을 중시하며 약속을 지키려는 책임감도 대단하다. 그래서 독일인은 사소한 일이라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않고 일단 말하면 책임지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인이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과묵한 것처럼 느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에는 사회적인 평판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거짓말을 하거나 불법을 저질러서 평판이 나빠지면 해당 업계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기 힘들기 때문이다. 미국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독일 역시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켜 한 번 낙인이 찍힌 사람은 다시 같은 일을 하기가 어렵다.
실패한 사람은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어도 평판을 잃은 사람은 다시는 발을 붙이기 힘든 구조이다. 네, 독일에서는 사회적 평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사라 씨한테 이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거짓말했거나 뭐 불법 짓을 했다는 건 밝혀지면 독일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그런 행동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예 그 업계에서는 다시는 발을 못 붙일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판이 아니더라도 그냥 책임감 자체로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냥 책임감 가지게 모든 일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것 같아요? 뭐 정직, 책임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것 같나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주제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떤 주제는 엄청 큰 스캔들이고 절대 안 됐지만 다른 것은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사회가 별 이슈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을 보면 실패를 해도 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판이 나쁘면 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사람은 그 다음에 투자를 더 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전에 했던 실수를 하지 않을 테니까 성공 확률이 높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신에 그 평판이라는 것, 저 사람은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뭐 어떤 기업을 할 때 사적인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이런 평판이 퍼지면 누구도 그 사람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실패를 하면 재기할 수가 없어요.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지만 평판이 나쁘면 재기할 수 없다. 그게 한마디로 보면 신용사회거든요. 신용사회로 넘어가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에는 가짜뉴스가 정말 범람하고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독일도 가짜뉴스 당연히 있죠? 있죠.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래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좀 특히 심각해지는 중이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독일인들은 그런 가짜뉴스가 이제 막 퍼지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독일 사람들은 특히 SNS 플랫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이 플랫폼 따로 없고 그냥 미국 플랫폼 많이 쓰는 건데 그래서 미국 회사들한테 책임 구하는 건데 그건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서 특히 그런 SNS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독일은 이 SNS상에서 혐오와 차별을 증폭하는 가짜뉴스가 여론을 호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이 세계적으로 계속되자 좀 엄격한 규제, 법을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짜뉴스와 증오 콘텐츠를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소셜미디어 회사에 최고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요 600억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독일 국민들은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주 바람직하고 생각하죠. 가짜 뉴스는 독일 사람들과 아주 안 맞는 그 문제니까,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그 정직 같은 건 중요시하니까 가짜 뉴스는 그에 반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법이 오히려 더 엄격했으면 좋겠다는 그 입장도 있어요. 이 네트워크 시행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대상이 되는 불법 게시물은 혐오 및 차별 발언, 테러 선동, 허위 정보 등이고요.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삭제된 게시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가짜 뉴스와 증오 콘텐츠에 대한 독일의 엄격한 대처가 인상적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정말 가짜뉴스 시대라고 할 정도로 가짜뉴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옛날과 비교해서 왜 이렇게 됐는가? 세 가지 정도 이유가 떠올라요. 우선 첫 번째로는 뉴스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홍수에 정신이 없는 상태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의 뉴스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여유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을 사실은 언론이 권위를 가지고 이건 사실이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대중이 언론에 가진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줘도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정말 불행한 일인데요. 그리고 그 원인 때문에 가짜뉴스가 이렇게 많이 범람하게 되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는 또 역시 세 가지 정도의 대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은 법 제도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가짜뉴스가 있으면 벌금을 600억을 물립니다. 평생 다 못 갚을 정도 돈이거든요. 그 정도로 강력해야 감히 엄두를 못 낸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들이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인공지능으로 이것이 가짜뉴스인지를 빨리 판별하는 거죠. 그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가짜뉴스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적인 측면인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범죄들은 다 다른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데 유독 굉장히 높은 범죄가 한 종류가 있어요. 사기 범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사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한번 사기를 당하게 되면 사회에 대한 불신만 쌓이게 되고 그게 또 신뢰사회로 가는 걸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기 범죄에 대해서 수사도 더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또 형량도 높이고 그래서 사기 범죄를 줄이는 것 저는 그것이 또 간접적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에 처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통합은 독일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따로 또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선과 악, 동지와 적, 정의와 불이라는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면 된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콘라트 아데나워에서 메르켈 총리까지 22번 정부를 구성하면서 단 한 번도 단독 정부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다른 정당과 연정을 통해 타협하면서 힘을 모았다. 이념적 극단주의, 민족주의, 전체주의 등 독일 현대사의 비극을 겪으면서 나도 옳지만 너도 옳을 수 있다 또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반성과 성찰 끝에 대화와 타협으로 공존하는 정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념이나 진영이 달라도 정책적 수렴점을 찾아내 정치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네, 독일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해결에 이르는 방법을 제도화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바로 다당제를 만들어내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 제도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정당과 함께 정부를 구성하는 연정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동독 서독이 통일이 됐을 때 그때만 해도 유럽에서 굉장히 힘든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30년 정도도 채 지나기 전에 EU, 유럽연합에서 가장 힘이 세고 중요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심에 정치 제도가 있는 겁니다. 정치 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 민심에서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큰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지만 또 수많은 작은 정당에 대한 지지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의회 구성도 그렇게 하는 거죠. 전체 국민 중에서 30% 정도가 A 정당을 지지하면 의회에서 국회의원은 30%가 있고 어떤 정당에 대한 지지자가 10% 있으면 국회 의회에 그 정당 그 소속의
국회의원이 10%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일어나는 합의에 대해서 전 국민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바람직한 제도인데요. 우리나라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큰 정당들의 경우에는 과다대표되고 조그만 정당의 경우에는 과소대표돼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당에서 어떤 합의가 돼도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연정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민심의 크기와 국회의원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다 보니까 50%를 넘는 그런 정당은 존재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력하고 합의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회가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정당들과 이제 협상을 해서 정책적으로 그 정당의 정책들을 일부 받아들이고 또 자기들의 정책도 일부 수정하면서 서로 합의문을 만든 상태에서 이제 연정이 출발하게 되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독일이 누구보다도 앞서서 이렇게 나가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사라 씨가 볼 때 한국과 독일 중에 타협과 통합이 좀 잘 되는 나라 어디가 더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독일은 사회 자체가 더 다양해서 더 다양한 입장도 있으니까 통합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사회, 정치 같은 데서 통합이 아주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그렇지만 그래도 서부 나라이다 보니까 개인주의도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그 경향이 있지만 반대로 코로나 같은 큰 문제에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 것 같으세요? 한국은 원래부터 뭐 이민자도 많지 않고 아주 동질성 있는 사회인 것 같아서 뭔가 통합해야 할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뭔가 겉으로 약간 밖에서 보면 아주 통합이 잘 이루어진 나라로 보이지만 여기 살다 보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 알게 됐고 사회 갈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건 알게 됐습니다. 특히 뭐 정치 같은데 다양한 의견, 약간 통합하지 못하는 의견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상대방을 적으로 돌리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인가? 저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그건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적으로 돌립니다.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나라 전체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전체주의거든요. 우리나라에서의 그 진영 논리가 바로 그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고 서로 대화 타협도 없습니다. 적인데 어떻게 뭘 대화하고 타협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 또는 또 다른 정당 간에는 목표는 같다.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목표는 같다는 것을 공감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차이를 좁혀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전통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독일 하면 16년 동안 독일을 이끈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티, 우리말로 하면 엄마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메르켈 총리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평가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여전히 아주 긍정적입니다. 특히 뭐 아무 스캔들도 없고 어떤 결정할 때 항상 큰 실수 없이 가장 좋은 결정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정직 있는 지도자로 봅니다. 이제 메르켈 총리가
올해 9월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지금도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국민들도 정말 많을 것 같고, 그 후에 어떤 지도자가 이제 독일을 이끌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인가요? 사실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은 메르켈밖에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정말 우리가 약간 국민의 어머니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이 대신 정리하는 건 상상도 안 되고 약간 두려워하기도 해요. 지금 약간 다른 그 후에 올 사람 약간 후보자 보면 매력적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메르켈 총리가 독일에서 여러 가지 처음 기록을 세웠어요. 첫 여성 총리고요. 그리고 첫 동독 출신 총리고요. 그리고 또 첫 이과 출신 총리입니다. 물리학 박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합리적으로 그리고 사실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설득하면서 독일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국가를 운영을 했는가? 저는 최근에 코로나19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국민과의 그 소통 방식 이런 것들을 한번 들고 싶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은 냉혹한 현실부터 이야기합니다. 독일 국민 전체의 60%에서 70% 정도가 이 병에 감염돼서 나아야지 이게 끝날 거다.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고 말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역경을 함께 이겨내 왔으니까 정부와 저를 믿어주시면 저는 이것을 반드시 슬기롭게 극복할 자신이 있다. 믿어달라. 우리 같이 희망을 가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묵묵하게 우리 사회가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 위로와 격려, 감사의 말씀도 해주신 거죠. 그런 것들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게 국가 지도자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저는 거의 모범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최근에 이제 백신이 나왔을 때 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드디어 터널의 끝이 보인다. 그렇지만 앞으로 경제가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동안은 커다란 규모의 재정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 재정 적자 부분들을 해소하겠다. 그런 약속까지도 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정말 그게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들도 저도 포함해서 본받아야 될 지점입니다. 그냥 휴린가 생각했는데 사람들 다 마스크 쓰니까 제 폐에도 걱정하고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문제와 그리고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대기업에만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중소기업이 좋은 직장이 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됐죠. 무조건 장사가 된다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 아닌가. 뭔가 독일 사람들은 통일을 끝까지 믿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서로 평화롭게 서로 긴장을 높이지 않고 공존할 수 있을까?